믿었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전차가 불타는 모습을 본 그날 64세 미군 준장의 심장은 얼어붙었죠. 설마 독일 무기가 그 충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까지 세계 강국들이 하나둘 한국 무기를 달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CNN 군사 칼럼니스트로서 30년간 지켜온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의심과 불신 속 그는 직접 한국으로 향했고 그는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마주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제이슨 콜린스입니다. 64세 전직 미 육군 준장으로 지금은 CNN 군사 칼럼니스트와 글로벌 방산 전문 자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군 생활과 이후의 경력 동안 미국과 독일의 무기 체계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CNN 군사 전략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생생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독일의 자랑, 레오파드2 전차가 단순한 RPG 공격에 파괴되는 모습이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군 생활 내내 레오파드는 언제나 최고의 기준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독일 무기가? 설마.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무기 체계는 항상 제 머릿속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미 육군 준장으로 복무하며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확고했던 믿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레오파드2 전차는 불타오르는 쇳덩이로 변해버렸고 수억 달러가 투입된 독일의 첨단 기술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톱니바퀴가 어긋난 것처럼 무언가가 잘못된 느낌이었어요. 미국과 독일의 무기 체계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은 제 인생의 기반이었는데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도시, 이 나라는 항상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해왔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들까요? 책상 위 모니터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장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레오파드2 옆으로 지나가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표정이 너무나 무덤덤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군사 전략가로서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제 내면의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내일의 칼럼 주제를 고민했어요. 현대 전장에서의 중장비 취약성이라는 제목은 어떨까 생각했지만 무언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레오파드2의 취약점, 현대전의 변화, 우크라이나 전장의 특수성.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미국과 독일 무기체계의 우월성에 대한 저의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의실로 들어서자 동료기자 마이클이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즘은 한국 무기가 대세야.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마이클의 말은 어제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에 불을 지폈어요. 한국 무기라니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후발주자가 어떻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호주 IFB 사업, 한국의 레드백이 독일 링스를 제치고 최종 선정, 잠시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서방, 특히 미국과 독일의 방산 장비를 선호해왔던 국가였어요. 그런 호주가 한국 장비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하나의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야.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1000대 계약을 체결했고 터키는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어.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까지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장의 지각 변동이지. 마이클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그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즉시 검색을 시작했어요. 글로벌 방산 시장 동향, 한국 방산 수출 현황, 호주 IFB 사업 선정 과정, 매 클릭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국 육군이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구매한 이유가 혹한기 성능 때문이라는 분석,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신속한 납기와 뛰어난 성능 때문이라는 보도. 점심시간이 되어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닌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CNN 편집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제이슨, 호주 IFB 사업에 대한 분석 기사를 써주게, 한국의 레드백이 독일 링스를 제친 이유, 이것이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평소라면 흔쾌히 수락했을 요청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계 방산 시장의 구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오면 어떨까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한 달 전만 해도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네. 승인하지. 언제 출발할 건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일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과거라면 믿지 않았을 사실들을 이번엔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정말로 미국과 독일을 위협할 만한 수준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원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30년 이상 굳게 믿어왔던 세계관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함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방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방문들은 주로 군사훈련이나 동맹국 간의 회의를 위한 것이었고 한국은 늘 보호받아야 할 동맹국이라는 틀 안에서 인식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독일의 방산 기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었죠. 공항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KTX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속 열차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서울역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최첨단 시설과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자 깔끔한 내부와 편안한 좌석이 저를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무기 생산이라면 독일, 미국, 이스라엘을 따라올 수 있겠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의문이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국방비를 자랑하고 독일은 정밀기계공학의 선두주자이며 이스라엘은 혁신적인 방위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들과 산업단지들은 그런 인식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KTX는 300km/h가 넘는 속도로 한반도를 남하하고 있었어요. 미국 암트랙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이 열차도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창원에 있는 방산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하나방산과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와 CIA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기밀 보고서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 어디에도 한국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이나 미국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술 종속과 라이센스 생산에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창원에 도착하기 전 잠시 대구역에 정차했습니다. 플랫폼에서 내리는 승객들 사이로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였고 북한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환경이 방산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니 공기가 달랐어요. 산업도시 특유의 중후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역사를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탔어요. 하나방산으로 부탁합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창원의 도로를 달리며 바라본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녹지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 첨단 산업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한 계약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 보았어요.
폴란드는 유럽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군사적 중요성이 높은 국가였습니다. 그런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드 대신 한국의 K2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가 이웃 국가의 무기 대신 지구 반대편 나라의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서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방산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공장 단지와 높이 솟은 기중기들, 그리고 엄격한 보안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택시에서 내려 하나방산 정문 앞에 서니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가득 찬 마음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정말로 미국과 독일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혹은 그것을 넘어섰는지를. 하나방산 공장의 입구에 들어서자 저를 맞이한 것은 젊은 여성 홍보 담당자였습니다. 콜린스 씨, 먼저 저희 하나방산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투어를 통해 저희의 기술력과 생산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영어 실력에 먼저 놀랐고, 이어서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이나 독일 방산업체에서도 볼 수 있는 전문성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공장 내부로 들어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거대한 조립 라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최첨단 로봇과 숙련된 기술자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포탑이 정밀한 로봇 팔에 의해 차체에 장착되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광경이었어요. 이곳에서는 하루에 몇 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폴란드와의 계약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이죠. 저희는 모든 부품에 대해 100%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과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작업장 곳곳에 설치된 정밀 측정 장비와 품질 관리 시스템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엔진 테스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K2 전차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1500마력 디젤 엔진이 테스트 중이었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 엔진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어떤 조건에서도 작동하죠. 독일의 레오파드2가 사용하는 MTU 엔진과 비교해봤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스펙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홍보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기술력을 축적해왔어요. 처음에는 미국 M48 전차의 유지보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절단기가 두꺼운 장갑판을 정밀하게 자르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건 독일보다 진보적이다.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방산 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방산의 자동화 수준과 정밀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현대로템으로 이동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무기 체계는 단순히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현대로템에 도착하자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155mm 포신이 정교하게 조립되는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현대로템의 수석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7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 같은 혹한 지역과 인도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브리핑 자료에는 각국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성능은 미국의 M109나 독일의 PZH-2000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무기를 조립하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연구개발센터에서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미래 전투 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증강현실을 활용한 전차 조종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표적 식별 기술, 전자기 펄스에 대응하는 방호 시스템까지 모두 세계 최첨단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두 공장을 둘러본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히 따라잡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었어요.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생산 라인, 완벽에 가까운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한국 방산 산업의 경쟁력이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창원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 진정한 경쟁력은 표면적인 시설이나 장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사람들의 정신에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생산 라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생산 현장에 들어서자 엄청난 크기의 산업용 로봇들이 두꺼운 특수강을 다루고 있었어요. 레이저 절단부터 자동 용접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0.1mm 오차 범위 내에서 용접을 수행합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확도죠. 책임 엔지니어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어요. 로봇 팔이 특수 합금 강판을 정확하게 접합하는 모습은 정교한 외과 수술을 보는 듯 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금속이 녹아내리는 장면은 원시적인 야성미와 첨단 기술의 정교함이 공존하는 광경이었어요. K2 전차의 포탑이 조립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포탑 장갑은 다중 레이어 구조로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얼굴에는 무한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미국이나 독일 엔지니어들에게서도 보았던 표정이었지만 여기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워낸 자부심이었어요. K9 자주포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155mm 포신이 정교하게 가공되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이 포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40km 거리에서도 10m 이내 오차로 타격이 가능하죠.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제가 알고 있던 미국과 독일 자주포의 성능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 조립 라인도 인상적이었어요. 호주 국방부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갑차였습니다. 독일의 링스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제 질문에 엔지니어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성능, 가격, 납기일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죠. 생산 라인 끝에서는 완성된 무기 체계들이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한 대가 동력 시스템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1500마력 엔진의 강력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옆에서는 K9 자주포의 유압 시스템이 검사 중이었고 레드백 장갑차의 전자 장비들이 세밀하게 점검되고 있었어요. 속도, 품질, 정확성 모든 면에서 기준을 초월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분단 이후 계속된 위협 속에서 생존을 위해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공장을 나오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모습, 그 속에 담긴 기술력과 열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어요. 이제 한국 방산 기술의 실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나방산의 환경 테스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무기 체계가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시험실에 들어서자 K2 전차가 혹독한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막 환경 시뮬레이션입니다. 영상 50도의 고온과 모래 폭풍을 재현하고 있어요. 테스트 책임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력한 열풍과 모래가 K2 전차를 강타하고 있었지만 엔진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중동 국가들이 우리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환경 적응성입니다. 옆 테스트실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K9 자주포의 시동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K9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혹한에서의 성능이었습니다. 독일 PZH-2000은 극한의 추위에서 시동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제품은 그런 문제가 없었죠. 테스트 책임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환경 테스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습도 95% 이상의 고습 환경, 염분이 가득한 해양 환경, 진흙과 습지를 재현한 환경까지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는 모든 테스트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황사, 비, 눈, 더위, 추위, 어떤 악조건도 문제 없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통합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하루 동안 사막의 뜨거운 낮부터 얼어붙는 밤까지
또 갑작스러운 폭우와 강한 자외선까지 모든 극한 환경을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테스트였어요. 실제 전장에서는 이런 환경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죠. 테스트 센터를 나와 전자전 대응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레드백 장갑차가 전자기 펄스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테스트받고 있었어요. 현대전에서는 물리적 공격만큼이나 전자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비들은 모든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기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화학 생물학 방사능 테스트 구역도 방문했습니다. K2 전차의 MBC 방호 시스템이 시험 중이었어요. 승무원들은 외부 환경과 완전히 차단된 채로 최대 24시간까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테스트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단순히 평화로운 훈련장이 아닌 실제 전투에서의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탄도 테스트 구역에서 K2 전차의 장갑이 각종 위협에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화 우라늄 관통자부터 최신 대전차 미사일까지 다양한 위협에 대한 방호력 테스트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도 전천후 테스트는 보기 어렵습니다. 제 말의 테스트 책임자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 무기체계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닌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신뢰성에 있었어요. 그것은 첨단 기술과 끈질긴 테스트의 결합이었고 생존을 위한 절실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방문 사흘째 저는 외곽에 위치한 테스트 사격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실사격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넓은 테스트장에 도착하자 멀리서 K9 자주포의 웅장한 포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5mm 포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순식간에 포탄이 발사되는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저 자주포는 3분 내에 여러 발을 다른 탄도로 발사해서 모든 포탄이 거의 동시에 목표물에 도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나이 지긋한 남성의 설명에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이상훈 전 방위산업기술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저와 대화할 시간을 내주셨어요. 폴란드가 K9 자주포 수백 대를 주문한 이유는 단순한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속한 생산과 납품 능력,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결정적이었죠. 이상훈 고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상황을 겪었으니까요. 테스트장 한편에 마련된 벙커로 이동하여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상훈 고문은 한국 방산산업의 역사를 들려주셨어요. 1970년대 우리는 거의 모든 무기를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후 미국의 정책 변화를 보며 깨달았죠. 언제든 동맹국도 홀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늘 위협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지요. 처음에는 미국 무기를 복제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우리만의 기술을 쌓아갔습니다. 위기가 기회였어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이 분야에 몸담게 되셨나요? 제 질문에 이상훈 고문은 잠시 회상에 잠겼어요. 1980년대 초반, 저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미국 M1 전차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창밖으로는 K2 전차가 기동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진흙지대를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전차의 개발에 30년이 넘는 세월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 저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상훈 고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되었지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상훈 고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콜린스 씨,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강자가 내일도 강자라는 보장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더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테스트장을 떠나며 이상훈 고문과의 만남이 제게 준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정신과 철학에 있었어요. 전쟁의 위기와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국의 생존을 위해 쌓아 올린 기술력, 그것이 오늘날 세계 시장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현대로템의 수출 담당 임원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의 동향과 한국 무기의 경쟁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최근 3년간 우리의 수출 계약 규모는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독일과 미국 방산업체들이 공급 지연에 시달리는 동안 우리는 약속한 납기를 100% 지켜왔어요. 폴란드와의 계약에서도 첫 K2 전차는 계약 후 1년 이내에 인도되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3, 4년을 요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죠. 임원이 보여준 자료에는 각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과 납기 비교표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생산, 합리적 가격, 뛰어난 품질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이 우리 제품을 선택한 이유죠. 이어서 그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격차는 기술이나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와 철학의 차이예요. 우리는 고객국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양으로 원하는 시간에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제공하죠. 그의 말은 제가 미국과 독일 방산업체들에서 느꼈던 관성과 대비되었어요. 오랜 기간 시장을 지배해온 선두 기업들은 종종 고객의 요구보다 자신들의 표준을 우선시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고객의 특수한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호주의 레드백 사업에서 우리는 그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반면 독일 링스는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죠. 그의 설명은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미래 대비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 무기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전기 추진 전투 차량, AI 기반 자율 주행 시스템, 무인 전투 체계까지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임원의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남미까지 세계 곳곳에 한국 방산 기업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다. 철학과 정신의 차이다. 제 말에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방산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창원에서의 마지막 저녁, 호텔 창문을 통해 불빛이 반짝이는 공장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들은 이미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미국과 독일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방산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이나 가격이 아닌 근본적인 철학과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제 패권의 이동이라는 현상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CNN 편집장에게 제출한 첫 번째 보고서에는 폴란드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드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신속한 납품, 기술 이전, 지속적인 지원, 이 모든 요소에서 한국이 독일을 앞섰어요. 이어서 호주의 레드백 선정 과정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링스와 한국의 레드백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점들, 호주 국방부의 결정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호주의 선택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강자들의 우위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죠. 보고서를 작성하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 방산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세였습니다. 폴란드, 호주, 인도, 이집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모로코까지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세가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편집장은 제 보고서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 서울로 향하는 무기 구매자들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기획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사의 핵심 분석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집 기사 작업을 위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 계약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반면 독일과 미국 기업들은 생산 지연과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에 발목 잡힌 사이 한국은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어요. 기사 준비를 위한 회의에서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과 독일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에 저는 창원에서 직접 본 것들을 들려주었어요.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생산 라인,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기 체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정신. 마침내 특집 기사가 발행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저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집 기사가 나간 직후 또 하나의 뉴스가 들려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K2 전차 300대 구매 계약 체결. 이제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베를린과 워싱턴에서 서울로 그 패권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서울이다. 이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이 되었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특집 기사 발행 이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컨퍼런스의 전문가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제 머릿속은 여전히 창원에서의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전장에 대한 논의를 나눴어요. 제가 발표를 마치자 독일 방산 기업의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씨, 당신의 기사는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겠군요.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세계 방산 기술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결국 배워야 한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CNN 인사이트의 미래는 서울로 간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 칼럼에서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의 성공이 주는 교훈을 분석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을 넘어 절박한 생존의 의지와 끊임없는 혁신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서방은 오랜 우월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칼럼은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워싱턴과 브뤼셀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백악관에서는 국방 혁신에 관한 특별 회의가 소집되었고 나토에서는 미래 전력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K2 전차의 미니어처 모델이 놓여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 항상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계방산 시장의 미래는 서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은 사실임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나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미국 베테랑 장교였던 육군 중령이 한국은 국토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유사시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한국에 찾아가 상황을 살피겠다며 나섰다가 한국에서 호두에게 혼쭐이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해외 파병을 경험한 베테랑 장교 에단 맥그리거, 미 육군 중령입니다. 해외 파병을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한 편이죠. 특히나 미국은 군사,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라는 점에서 전체 청춘을 갈아 넣은 지난 세월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해외 파병을 다니며 전 국제 평화 유지, 전투 작전, 인도적 지원, 동맹국 협력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어요. 늘 실전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경험을 지니고 있기에 성격 자체가 매우 강인한 편이고 꽤나 보수적인, 요즘 말로는 꼰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랍니다. 전 꼰대라 불려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저를 믿고 있는 아래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에 강한 결단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고 더욱 냉철해야 했죠. 항시 급박한 상황은 생겨났고 그럴 때마다 전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과 세월이 지금의 제 강인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가족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애단 너를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아서 때로는 안쓰럽기도 한 거 알아? 지금의 네 모습을 보면 장교로서의 네 모습 말고 애단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은 없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워.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전 지금의 제 모습과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현재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전 지금보다 더 강인해져야 하는 사람이니 안타까워하지 말고 지금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제가 행복하면 됐죠. 가족들은 너무 군 생활과 나라에만 정신이 팔려 사는 저를 보며 때로는 안타까워했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제가 선택한 삶이었기에 전 괜찮았어요. 결혼과 연애는 제게 그저 사치였고 장교까지 온 이상 앞으로의 제 목표도 자국의 발전 말고는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충분히 아쉬울 것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자국에 대한 발전, 딱 그거 하나에만 욕심을 내고 있었기에 전 이것과 관련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제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맙니다. 어느 날 한국의 교통기술 및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보고가 하나 올라왔죠. 처음 이 보고를 접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황당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인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 내용이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를 올린 건가? 상부에서도 이걸 아는 거야, 뭐야. 제 입장에서 한국은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는 나라이긴 했어요. 다 망할 거라고 전 세계에서 마치 고사라도 지내듯 손가락질을 했는데 꿋꿋하게 지금의 모습을 유지한 나라이니 말이죠. 그 대단함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여긴 미국입니다. 감히 한국이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저희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국에서 한국이 무슨 발전을 했다고 그걸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파악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미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한국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죠. 특히나 한국전쟁 때 미국은 유엔군의 주력으로 참전하여 한국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미국과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로 했죠. 현재까지도 28,500명 이상의 미국이 주한미군으로 주둔하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1945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무상 원조와 차관을 지원하는 등의 동맹국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미국이죠. 이 덕에 한국이 지금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이 제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한들 결국 미국의 도움 아래 성장하는 것이니 미국에서 그런 한국을 경쟁 대상 시기나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상부에서는 이런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교통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고 하니 주한미군 연합훈련 겸 해서 한국 교통 인프라 전부 실사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해. 지금은 예전과 다르죠. 우리는 현대화된 지구에 살고 있고 많은 나라들은 각국에 맞도록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 군인들은 지형과 각 동맹국들의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조사해요. 유사시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동과 관련한 시설은 모두 다르기에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했죠. 대규모 폭탄들이 투하되고 도시가 마비되는 커다란 전쟁 이외에도 생활 속에 테러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만약에 사태 때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군 장비들이나 군용 차량, 장갑차들이 한국 국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노선마저도 알아야 했기에 사실 이번 교통 인프라 실사는 중요한 대목이긴 했습니다. 단지 내키지 않았을 뿐이죠. 상부의 지시라면 무조건적으로 군말 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미국보다 나은 교통 시스템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고작 저런 한국을 실사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을 어기겠다는 소린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군 명령이니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곱씹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이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심지어 실사까지 하러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전 불쾌감과 의구심에 빠져 혼란스러웠습니다. 표정이 굳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제게 저를 보좌하는 후배 장교 케빈 대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한국이라면 IT 강국으로 유명하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사를 하면서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는 솔직히 다 알지 않습니까?
케빈 대위의 말에 저는 혀를 내둘렀어요. 저보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타국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 저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베트남 파병 때 겪었던 고충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베트남 파병 시절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말을 안 해줬구나. 허술하다 못해 교통 시스템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 신호등은커녕 신호에 대한 질서도 규칙도 하나 없었다고. 파병으로 머무는 내내 나뿐 아니라 부대원들 모두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는지 몰라. 난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 미국이 괜히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단순히 자국이라서가 아니란 말이야. 결국 한국도 별반 다를 게 없을 텐데 벌써부터 고생길이 훤히 보이니 정말 끔찍해 죽겠는데 속 편한 소리만 하고 있네.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자면 거긴 베트남이고 저희가 실사를 갈 곳은 한국입니다, 중령님. 애초에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월등한데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한국 실사까지 하라고 할 정도면 분명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제 말이라면 토를 달지도 않던 케빈 대위가 끝까지 말을 이어하는 게 살짝 거슬리긴 했지만 또 맞는 말이라 할 말은 없었습니다. 상부에서 굳이 불필요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으니 말이죠. 물론 첫 단추부터 불신이 가득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호기심과 기대감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악감정까지는 없었지만 한국이 자국보다 월등한 시스템이 있어 그걸 실사하러 간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을 뿐이었죠. 이 부분에 있어 결국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전 후배 장교인 케빈 대위와 함께 약간의 불쾌함을 가진 채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공항 시스템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공항의 모습은 단순한 공항이 아닌 거대한 첨단 도시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죠. 천장이 높고 개방감이 뛰어났으며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설계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외 파병을 많이 가봤기에 다양한 공항들을 경험해봤지만 대부분 낙후되거나 혼잡한 반면 인천공항은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느낌이 강했어요. 위생에 약한 화장실까지도 청소가 완벽한 상태였죠. 무엇보다 출입국 심사가 보통 1시간을 넘는 게 기본이지만 인천공항은 자동심사대와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덕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인 키오스크를 이용해 1분에서 2분 내에 출국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게 바로 상부에서 조사를 원한 한국의 시스템인가 싶기는 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뿐 아니라 곳곳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었죠. 최첨단 AI 기술을 겸비하고 있는 공항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이런 시스템에 저는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내에서만 해도 스마트 시스템이 많았는데 자동 체크인, 셀프 백드롭 시스템, 초고속 와이파이 및 충전시설, 스마트 화장실 시스템 등 한국은 확실히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대중적으로 사용 중인 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의 모습에 이미 놀랐고 제 옆에 더 놀란 케빈 대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이게 바로 한국인가 봅니다. 마치 무슨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AI 로봇들이 지나다니고 심지어 길 안내도 해줍니다. 디스플레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다국어를 다 겸비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뒀네요. 여기서부터 기록을 하는 게 좋겠죠? 상상은 했지만 제가 상상한 이상이긴 하네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놀라고 있어. 공항은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 집중적으로 지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때려 넣어뒀겠지? 나가서 거리를 다녀봐야 진짜 한국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저 역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머쓱함에 케빈 대위에게 괜히 호통을 치고 흥분을 자제하라 명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픽업하러 온 강민혁 대위, 김서영 중사와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들의 첫인상은 밝은 미소 속에 있어 그런지 어쩐지 친근하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군용밴에 안내를 했고 저희들은 서울로 곧장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면서 전 이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 대위는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한국군 장교였고 그래서 그런지 유창한 영어 실력을 지니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죠. 강민혁 대위를 보좌하는 김서영 중사는 하사관으로 꽤나 친절하긴 했으나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함께 팀원으로 움직인다고 한들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파악해야 할 의무가 제게는 늘 있었기에 그들을 면밀히 파악했어요.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가는 중 공항 내 자동 출입국 시스템, 직관적 표지판 등의 케빈 대위가 또 다시 흥분을 합니다.
고작 공항밖에 보질 못했는데 한국 최첨단 시스템이 정말 대단한걸요. 전 정말 많이 놀랐어요. 마치 미래 도시를 온 것 같아서 공항에서도 얼마나 두리번거리면서 구경했는지 몰라요. 공항만 왔다가 가도 아쉽지 않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런 케빈 대위의 말에 한국군들은 웃음으로 넘겼지만 전 불편함에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죠. 왜 이렇게 오버를 하고 그래 군인답지 못하게. 딱히 놀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로 놀라긴 이르지 않아? 케빈 대위가 과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불편했기에 전 아주 심드렁하게 이 정도에 놀라긴 이르다며 선을 딱 그어버렸죠. 그런데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강민혁 대위는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보고 체험하실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 아직 놀라긴 이른 게 맞습니다. 먼 길 오신 것에 결코 후회 없는 결과를 안겨드릴게요. 강민혁 대위는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죠. 사실 제 속내는 이미 공항에서 많이 놀란 상태였고 이게 전부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보다 더한 것들이 있을 거라 하니 상당히 놀랍긴 했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태도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 역시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군전용 밴을 타고 서울에 도착해 시내에 있는 숙소에서 저와 케빈 대위는 짐을 풀었습니다. 숙소를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것이 꽤나 흡족한 상태이긴 했어요. 그렇게 숙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던 중 강민혁 대위에게 콜이 왔고 저희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죠. 우선 지하철 무인운전 시스템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움직이실까요? 그의 제안대로 움직여야 했기에 그의 제안에 수긍하여 저희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무인운전 지하철역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죠. 스크린도어가 전역에 빠짐없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열차에 운전석이 없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은 현재 운전석이 없는 무인운전 열차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였어요. 김포 골드라인, 우이 신설선, 부산 동해선 일부 구간에서 시행 중이었는데 무인 운전 시스템이 적용된 열차에는 기관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하여 중앙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기관사가 없이 이게 가능한지 전 많이 놀랐어요. 그때 강민혁 대위는 입을 열었죠. 이건 AI 및 중앙제어 시스템이 열차를 자동으로 운행하도록 설계되어 기관사가 필요 없어요. 신호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정해진 역에서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절감이나 정시성 확보를 했고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인 운행을 하는 효율성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한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적용 중에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안내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외국인의 이용 편의에도 집중하고 있어서 실제로 편의성에 높은 만족도를 받기도 했답니다. 들을수록 많이 놀라웠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운용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시범을 보이며 대중적으로 이용 중이라는 점에서 전 높게 평가했죠. 결국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파리에서도 무인 열차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전에 파병 나갔을 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컨디션이긴 하네요. 심지어 이렇게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까지 완비된 건 드문 경우라 상당히 놀랍네요. 저도 모르게 무심코 칭찬을 해버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긴 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는 예산 자체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산을 뛰어넘어 전 역에 그것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 외진곳까지도 전부 설치를 했다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감탄하는 저를 보며 강민혁 대위는 마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케빈 대위 역시 반한국인처럼 같은 모습을 보였죠. 그들이 놀라는 제 모습을 너무 재밌게 보는 듯하여 민망했던 저는 괜히 더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이 정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항에서도 그렇고 무인 열차 시스템도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전 어떻게든 단점을 끄집어내 지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전 이미 호기심이 한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살펴본 것은 바로 횡단보도였어요. 뜬금없이 횡단보도로 저희를 이끌고 가기에 다소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한국의 횡단보도에는 눈여겨볼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호였죠. 저희 한국은 보행자 신호 카운트다운과 바닥 신호등, 차량 신호등까지 지능형으로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기술을 겸비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신호 인지를 더욱 수월하게 해주고 있어요. 보행자 신호 카운트다운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살려 신호를 쉽게 인식하도록 해주죠.
또 차량 신호등 남은 시간 표시는 운전자의 급출발이나 급정거 혹은 신호 위반을 방지하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시스템들을 추가 확대하고 시행하며 보행자 사고가 줄었다는 통계 결과가 매년 나오고 있죠. 다소 놀라운 시스템이긴 했습니다. 이를 본 케빈 대위는 감탄을 연발했죠. 굉장하네요, 정말. 미국 일부 도시에도 있기는 한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닐 뿐더러 이렇게 시스템이 완비된 건 너무 신기하네요. 심지어 통계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줄었다니 더할 나위 없는 성과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세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스템 아닐까 싶네요. 옆에서 또 감탄을 하는 케빈 대위가 얄미웠지만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줄었다니 이건 진짜 괜찮은 시스템이네. 미국도 조금만 추가해서 도입하면 정말 좋은 시스템일 것 같기는 한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한국의 시스템이 굉장한 건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은 사이렌 소리가 나자마자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인근 차량들이 순식간에 양옆으로 비켜 구급차가 빠르게 그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장면까지 목격하며 충격적이었죠. 세상에 모세의 기적도 아니고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놀랐어요. 이런 건 살다 처음 봅니다. 제가 놀라움을 솔직하게 표현하자 강민혁 대위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희 한국은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금 전 있던 상황처럼 긴급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나 경찰차 등이 있을 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고 IT 기술을 통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호 구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한국은 뭔가 다르긴 하구나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인이니 강민혁 대위가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민혁 대위의 모습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저희들은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실증 현장으로 갔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강민혁 대위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양국연합훈련시에도 이 교통, 물류 시스템이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 보이고 있어요. 현재 근거리 이동에선 UAM 시범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혁 대위는 말끝에 청사진을 제시했고 전 놀라움에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도 연구 중인 기술이긴 한데 벌써 이렇게 한국은 실증을 했다니 놀랍네요. 심지어 김서영 중사는 직접 안내를 해주며 곧 실제 시범 운행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비행체를 보여줬습니다. 전 모든 감정을 빼고 진지하게 기체를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도 스페셜포스 작전에 활용할 만할 것 같은데 군인이라 그런지 군사적 시각으로 가장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UAM이 단순 민간 교통만이 아니라 군사 후방 지원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저희들을 매우 흥미롭게 만들었죠. 생각보다 한국의 시스템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고 설마 남은 게 더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끝으로 일정 마무리를 부산에서 해야 했기에 저희들은 한국군 지휘 차량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차 안에서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스스로가 너무 틀에 박힌 생각으로만 살았던 것은 아닌지 약간의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죠. 그렇게 부산으로 향하던 중 저희들은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뜻밖의 시스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이었죠.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니 결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국은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선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에요.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요금소에서 방금 전처럼 멈추지 않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후 선불 혹은 후불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요금소에 있는 무선 주파수 안테나가 단말기 신호를 감지하고 그걸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죠. 보통 차량이 통과할 때 0.1초 만에 결제가 끝나서 감속할 필요가 없어요. 하이패스 시스템 역시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처럼 한국의 전 도로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상부에서 한국으로 왜 실사를 다녀오라는지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휴게소를 몇 번이나 들렸는데 들릴 때마다 놀랐습니다. 미국 휴게소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의 타운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식, 쇼핑, 문화시설이 전부 갖춰져 있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해당 휴게소에서 홍보하듯 판매를 하는 것조차 굉장한 장점으로 여겨졌죠. 외국인의 시선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이 뭔지까지 알 수 있는 기회이니 말입니다.
이쯤 되니 미국으로 곧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실사가 아닌 정말 한국을 온전히 즐겨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한 긴급 호출에 모두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달리고 있던 도로 인근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미군 차량이 중간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해당 차량에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타고 있어 외국인 부상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재빨리 합류하겠습니다. 사고에 있어 골든타임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현장 상황을 유선상으로만 안내를 받았기에 저희들은 지체할 시간 없이 곧장 현장으로 합류했어요. 꽤 차량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한국의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덕에 차들이 다시 한번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줘 원활하게 사고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박하게 도착한 현장에는 다행히 경상자가 대부분이었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과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도 시스템인데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이런 시민의식들이 군 작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감탄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부산에 도착을 했고 모든 임무를 마친 후 숙소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혁 대위와 김서영 중사는 요깃거리를 들고 와 출출하지 않냐며 넉살을 떨었죠. 그런 강민혁 대위와 김서영 중사를 한참 쳐다보다 저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엔 기대 자체를 안 했어요. 애초에 우리가 미국인데 상부에서 한국을 실사해오라는 명령 자체가 거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 교통 인프라뿐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최첨단 기술들을 이미 대중적으로 이용 중이라는 것에도 많이 놀랐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배려, 협조, 정확성 이런 시민의식들에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여태껏 미국이 세계 최고라 믿어왔고 실제로도 1위만을 기록하는 미국인데 실사를 와보니 미국보다 대단한 것 같네요.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느낀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이내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자 강민혁 대위와 김서영 중사는 놀라운 대답을 제게 했습니다. 누가 우위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배우고 협력하면 이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하거든요. 한국의 부족함을 미국이 채우고 미국의 부족함을 한국이 채우면서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며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 시너지의 결과는 상당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저들은 경쟁 구도를 만든 적조차 없는데 그저 저 혼자 정말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싶었죠. 그들의 말을 들은 후 생각이 더 많아진 저를 보며 케빈 대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만큼 한국을 인정해주고 이제는 그 편견을 벗고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대단한 결과가 있을 거라 저 역시 확신하거든요. 케빈 대위의 말을 끝으로 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때로는 우리가 최고라는 내 고집이 결국 진짜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지. 저는 늘 후배 병사들에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리곤 했었죠.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뿐더러 타국에 대한 인정과 존경도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분야를 세세하게 나눠 봤을 때 미국보다 월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귀국을 한 후 진심을 담아 작전 참모진 앞에서 한국 실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한국은 제 고집스러운 보수적인 자국에 대한 열정까지 단번에 눌러버릴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무인 운전 지하철, UAM 실증, 다양한 신호 시스템까지 놀라울 지경이었죠. 한국의 작은 국토에서 낸 이 결과는 상당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효율과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꼭 배워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동차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입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버스나 지하철망이 열악하죠. 그렇다 보니 자차가 없으면 출퇴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매일같이 교통체증 이슈가 발생하고 환경오염, 연료 소비 증가,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후화된 인프라로 붕괴 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로 및 교량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도시 설계 개선 및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교통 혁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전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시원하게 발표를 했고 미국의 문제점도 확실하게 지적을 했죠. 모두 제 말에 경청을 하고 있었고 한국의 실사 보고서를 보며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 어느 정도 최첨단 시스템화된 것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네. 결국 우리 미국은 세계 강국이라고는 하나 교통 인프라와 시스템 개선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게 한 줄 요약이겠구만. 발표는 그야말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어요. 그 이후 상부에서는 적극적인 협력 연구를 지시했고 양국 간 교통 그리고 군사 인프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너무 뿌듯한 결과였습니다. 제 스스로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편견을 버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은 너무도 넓었고 배울 점이 많았죠. 앞으로 양국 간의 변화와 발전의 결과가 저는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도움을 무척이나 받아야 하겠지만 감사하게도 한국은 그 도움을 주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미국이었다면 선뜻 굉장한 기술력을 알려줬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케빈 대위는 꼭 휴가 때 한국으로 갈 거라며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휴가 때 꼭 가족들 데리고 한국 갈 거예요. 휴게소 여행만 해도 신세계일 것 같지 않나요? 라며 농담을 하던데 케빈 대위의 말처럼 한국은 휴게소 투어만 해도 만족스러운 여행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었습니다. 한국을 저는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지만 강한 나라다라고 말이죠. 저 역시 휴가를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려 준비 중인데 그때는 온전히 한국의 정서와 최첨단 시스템으로 뒤덮인 한국을 즐기다 오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